불안세대라는 책을 생활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도 함께 읽었고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인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지었고요. 미국에서도 불안세대 책이 출판되고 나서 아마존에서 이제 미국 도서를 판매하는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유지가 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7월에 출시가 돼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반향을 일으키면서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독서 챌린지에서 교사들끼리 하고 있는 챌린지에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너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드림학교의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에 대한 거를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설득이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내가 이걸로 정말 설득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교사들과도 함께 좀 연수를 해서 나눴고요. 학부모님들과도 나누고 내일 이제 중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함께 이걸로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를 앉혀놓고서는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학부모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1시간 40분 동안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내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오늘은 한 50분 만에 40분 50분 정도 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머릿말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사실 이 머릿말 부분을 읽고 나시면 학부모님들도 끝까지 한 번에 훅 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이가 한 장의 티켓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아빠, 나 화성에 갈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 라고 해서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들고 옵니다. 평소에 우주과학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았고요. 우주선 같은 거, 체험 같은 것도 맨날 다니고 이제 어느 날 그 모 기업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프로젝트에 신청서를 눌렀는데 놀랍게도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보내시겠습니까? 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얘의 어떤 정말 꿈이 있으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화성의 환경은 지구와 상당히 다릅니다. 평균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23도 정도 되고요. 햇빛의 강도도 지구의 36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작게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 아이들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민감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런 민감기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 시기에 과연 화성에 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특히 중력의 영향이 다른데요.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다른 중력과 다른 대기열, 다른 복사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인들은 가서 그 상태를 버티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급격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연구된 결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한 이 화성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다른 기업들이 먼저 화성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보내서 괜찮다는 걸 증명해낼 거야 라는 것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께 동의를 받았냐는 체크란에 아이는 묻지도 않고 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놓고 가져온 거죠. 이래도 여러분 화성에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1980년대 이래로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 아이들을 새로운 세계인 가상세계로 초대했습니다. 매력적인 가상세계를 컴퓨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저도 정말 너무나도 즐겁게 인터넷의 가상세계를 즐기며 유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2008년에 이제 아이폰의 등장은 가상세계가 컴퓨터 속에서 우리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또한 2010년대 아이폰 4가 출시가 되면서 셀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셀카의 등장은 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상세계에서 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새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쯤에 미국에서는 80% 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맞춰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삶의 절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뇌의 전두엽이 절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죠. 많이 강의 같은 곳을 들으셨을 텐데, 이 전두엽은 10대 후반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은 20대 중반쯤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뇌 발달 과정의 취약성을 활용해서 어린아이들을 가상세계에 언제나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상세계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화성에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로 머릿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제 밀려오는 해일, 고통의 급증이라는 말을 쓰면서 1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책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5% 증가. 되게 섬뜩한 메시지가 책 뒤에 적혀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보시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많은 통계 자료들이 이 해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회문화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그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수많은 그래프가 지금 10대 아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에게는 이 1장의 그래프들이 엄청난 설득이 되었습니다. 10대 주요 우울증 비율, 이 대부분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우울증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요 가운데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은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을 때를 하이트가 임의로 빗금을 쳐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여질 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전부 다 요 특정 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는 이걸 가지고 마치 하키스틱 같은 모양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령별 불안 비율도 보시면은 18세에서 25세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이 보이죠. 왜냐? 아직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 불안한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죽음에 대한 위협보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의 죽음, 이 공동체, 이 사회에서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죽음이 훨씬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의 끊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살률도 급격하게 2010년대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아이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여자아이들도 비율로는 훨씬 더 많이 자살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이 사회적 연결이 끊어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울감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응급실에 방문하는 자해 환자 수입니다. 여자아이들이 특히 자해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사춘기를 막 들어서고 있는 여자아이들이라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게 됩니다. 하이트는 그래서 원래 다른 책을 쓰려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10대의 정신건강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이 책을 집필하는 걸로 마음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이분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10대의 자해 비율도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10대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을 기반으로 상승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하는데 사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더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보면은 영어권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치솟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가 조금 늦게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 사망자 중에 자해 사망을 하게 된 사망자들이 2010년대 중반부부터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들도 2010년대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사실 초반에는 201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후반부터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울감 경험은. 그런데 2014년부터 다시 우울감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하이트는 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가상세계에서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 2010년대 초 그들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은 아이들을 화성으로 보낸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놀이 기반 아동기가 쇠퇴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이 아이들의 노는 문화를 묶어둠으로써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상의 법적 성인은 만 14세입니다. 아이들이 만 14세만 넘어가면 인터넷상의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별다른 절차 없이도 가상세계 속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는 이 불안 세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첫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가상세계의 과소보호, 가상세계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을 풀어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 대신 핸드폰 지워주고 인터넷 지워주고 여기선 마음대로 지내도 돼. 그래서 하이트는 불안 세대의 원인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는 체화된,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만들죠. 가상 세계는 비체화된 상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동기화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대화의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즉각적으로 느껴요. 그렇지만 가상 세계는 비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상 통화는 좀 다르다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내가 어떤 표현을 하면 추후에 반응들이 오게 되죠. 1대1 또는 1대 다 의사소통을 주로 현실에서 한다면 가상 세계에서는 내가 한 것이 여러 명에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진입과 퇴출 장벽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높아요. 내가 어떤 친해진 친구가 있다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쉽지 않고 멀어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는 내가 온라인에 접속을 안 하는 순간 바로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긴 시간 동안 작은 공동체에서 체화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가지는 방법을 계속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상 세계는 이러한 경험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너무 무거운 얘기만 계속해서 좀 귀여운 이미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요. 네, 여기 사자들도 막 공 하나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무거나 뭐 하나 던져주면, 특히 뭐 공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앞에 보셨던 대부분의 이제 포유 동물들을 포함해서 인간도 놀이를 통해서 학습 체계를 경험합니다. 이 놀이를 통한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고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 저도 이제 애가 첫째가 이제 5살, 4살쯤 됐는데 놀이터에서 막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계속 장난을 쳐요. 그러면서 이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놀이 기반 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수의
대가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죠. 5살 때 우리 인간의 뇌는 80% 정도가 다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되는 건 20대가 된다고 해요. 결국 한 10여 년 동안 20%를 천천히 완성을 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10여 년을 놀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놀이 기반의 배움의 경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차단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어느 날 이제 스마트폰 보고서는 이렇게 막 있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만 보고 나랑 얘기 좀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얘가 스마트폰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자기와 차단됐다고 생각하는구나.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는 아까 말했듯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향성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동조 편향과 권위 편향인데요. 동조 편향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나도 좋아라고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권위 편향은 아주 뛰어난 사람 옆에 내가 가 있는 게, 그를 따르는 게 괜찮아, 좋다,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런 거죠. 좋아요 수, 팔로우 수,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것들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가장 맞는 방향이냐, 어떤 게 가장 올바른 가치냐를 숫자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수백만의 Z세대의 아이들은 소수의 젊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학습 체계를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10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관을 대부분 이제 10대 시절,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도 사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겪었느냐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근데 20대 시절의 아이들에게 이 동조와 권위에 편향하는 이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게 소셜 미디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소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팔로워스와 많은 좋아요를 받은 그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댓글과 좋아요, 게시물 이런 것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가치관을 알아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TV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도 만나게 되죠. 하이튼은 아이들이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해 가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라고 하는데요. 발견 모드는 아이가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서면서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습득하고 싶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어 모드는 반면에 어떤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을 느꼈을 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죠. 네. 뭐 요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둘째 딸입니다. 네, 사실 딸 자랑하려고 넣었어요. 네, 이제 막 돌이 지난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이랑 같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이제 연수가 아니라 뭐지? 수련회 같은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어떤 오빠가 그 움직이는 장난감 강아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저희 딸이. 그런데 이 오빠가 이거 봐라 하고서는 딱 버튼을 눌러니까 갑자기 이 장난감이 막 움직입니다. 소리 내면서 윙윙 하면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죠. 이 아이는 발견 모드로 지금 완전 끝판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만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입에 넣고 모든 걸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대상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방어 모드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대상에게 안긴 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저한테 안겨서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저한테 안긴 상태로. 왜냐? 궁금한 거죠. 발견 모드로 다시 바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애를 안고 야 이거 위험한 거야 하고 도망쳤다면 아이에게 이 장난감은 뭐겠어요? 계속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대상이 되겠죠. 반면에 제가 아는 상태에서 괜찮아 한번 만져봐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가까이 가니까 결국에 움직이는 이 장난감 강아지를 다시 발견 모드로 전환해서 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이 과잉 보호는 아이를 방어 모드로 세상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 그리고 강력 범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전 우리가 어렸었던 1980년대, 1990년대 그 당시 사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전해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강력 범죄들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느끼게 하죠. 계속해서 뉴스에서 사건들을 재생산하다 보니 세상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거리의 어른들이 소멸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면 어른들이 아이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절이 되었죠.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낯선 남자 어른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공문 같은 게 하나 왔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앞에 있던 어떤 어르신이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바로 앞에 있던 건물의 경비 할아버지께서 컴퓨터로 뭐가 잘 안 되니까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불러가지고 좀 이것 좀 도와달라라고 했었다는 게 잘못 오인이 돼서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과 공문처럼 해서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 세계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라고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위험한 곳이 돼버리고요. 위험과 갈등, 스릴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학자는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너짐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해야 아이들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를 저희가 같은 세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장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이거 알긴 아는데 뭔지 모르겠죠. 능목이라고 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요거를 저 끝까지 올라가지고 돌아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끝까지는 올라갔는데 도는 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못 돌고 다시 내려오고 오늘은 넘어가 봐야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어느 날은 돌아서 내려오는 걸 성공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더 이상 나에게 무서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놀이기구가 있나요? 놀이터에? 찾아볼 수 없죠. 네, 이 속칭 원심불리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것도 있죠. 지금 놀이터에 뭐 뺑뺑이라고 불리는 요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 위험하죠. 아이들 상당히 요거 하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도 막 부러지고 다치겠죠. 그런데 하이트는 이게 최고의 발견 모드를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걸 타려면 협동해야만 해요.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놀이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상세계의 위험한 놀이는 실제로 위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명 게임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저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딱 착지하는 데까지 막 낙하산을 피죠. 그렇지만 전혀 아이들에게 실제 위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반 이 세계에서는 작은 실수조차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락이라는 콘텐츠가 인터넷 세상에서 유행을 하고 지금도 캔슬 컬처라고 해서 조금의 실수라고 한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아이들은 가상세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표현을 해보자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상 성인답지 못한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학생쯤 되면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대학생쯤 되면 이제 내 스스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느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Z세대들은 대학생 때도 불안감을
너무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일례를 들자면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서까지 학부모님이 아니죠. 군부모님이라고 하는데 군부모님들이 군대에까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 이거 잘 못 먹는데 좀 신경 좀 써달라. 애 잘 잤냐. 아이들이 이 과잉보호 속에 어떻게 보면 온전히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면 스마트폰 아동기의 부상을 얘기합니다. 앞에 보이는 4개의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4대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자, 요 4가지 소셜미디어의 공통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공통점은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이거 가입할 때 돈 내신 분 없으시죠? 물론 광고 건너뛰려면 얼마 내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왜 무료이냐? 무료인 이유는 기반이 뭐예요? 광고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광고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앱은 이익을 보게 되죠. 결국에 이 앱의 목적은 내가 제시하는 광고를 볼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있느냐가 이들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수익을 보면 98%가 광고예요. 다른 수익은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의 앱에 가둬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주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건 알게 돼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해시태그 자해라고 하는 것이 SNS상에서 유행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보면서 되게 문화처럼 즐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다녔던 친구도 이런 자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안 막아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차단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차단을 안 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막혔어요. 이런 해시태그들이.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걸 통해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잡아뒀으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렇다는 거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영상이 많이 보냐? 자극적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자극적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영상들, 그러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사실상 엄청난 기회비용이 소셜미디어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 주중 4.72시간, 주말 6.56시간에서 주당 60시간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본적인 해악을 하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박탈입니다. 하루에 친구와 함께 보내는 연령대별 시간입니다. 2010년대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15세에서 24세 엄청나게 떨어졌죠. 사실 어른들은 친구와 보내는 연령별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가상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모임을 가져요. 실제로 만나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진동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꺼내봐요. 근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보다 이 스마트폰의 알림이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것이 아이들의 연결을 차단하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마트폰만 바라본 채 침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 박탈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수면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뭐 집중력, 기억력, 학업 능력, 짜증, 불안, 대인관계, 건강 모두 수면이 영향을 미치죠. 그 넷플릭스의 CEO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의 유일한 경쟁 대상은 잠이다. 실제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음 화 보기 누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딱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의도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분산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고등과정에서도 같이 읽고 활동하는 활동들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평균적인 10대들은 1시간에 11개 정도의 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5분마다 알림이 하나씩 뜬다는 거예요.
결국 5분마다 나의 주의를 뺏기게 되는 거죠. 알림이 안 와도 문제예요. 혹시 오지 않았을까? 지금쯤에 무슨 피드가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을 뺏게 되고요. 전두피질이 성숙하지 않은 10대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 중독입니다. 이 슬롯머신이 가장 유명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기계죠. 누르는 순간 한 번에 무조건 777이 나오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하나 꽝도 나오고 어떨 때는 보상이 나오고, 이런 걸 가변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겼을 때 무언가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것. 그러다가 좋은 게 나왔을 때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뭐냐? 바로 짧은 동영상이나 페이지를 계속해서 무한으로 스크롤해서 넘기는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할 때마다 스크롤을 당기는 것과 슬롯머신을 당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직원이 사내 발표 자료로 만든 발표 자료가 유출이 되었어요. 페이스북 직원의 사내 발표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10대와 영 어덜트가 인스타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청소년기의 뇌 발달 과정의 취약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래 그들을 붙잡아 두자. 이 테크 기업의 개발자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게 뭐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차이가 있죠. 이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누구에게 훨씬 더 아픔을 주나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자아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문제 상황에 다다르게 되냐를 가지고 하이트가 좀 분석을 합니다. 알렉시스 스펜스라고 하는 한 여학생의 예화를 듭니다. 이 여학생은 실제로 페이스북 메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11살에 원래 집에서 그 소셜 미디어 하는 거랑 이런 거를 되게 통제하는 집이었대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너도 나도 인스타 하면서 막 너도 해 같이 하자 하니까 아이패드를 몰래 우회를 해서 나이를 우회 가입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알렉시스가 쓰게 된 글이에요. 일기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7명 돌파했다. 좋아. 팔로워가 10명일 때 행복과 흥분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로 경이롭다. 라고 이 친구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2015년 4월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같은 내용의 글씨들이 써져 있어요. 못생겼다, 멍청하다, 쓸모없다, 자살해, 뚱뚱한, 죽어,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부모를 찾아서 엄마, 아빠 제발 나에게서 이것을 떨어뜨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알고리즘의 추천이 처음에는 이 친구의 관심사였던 피트니스 모델을 검색해서 봤대요. 피트니스 모델, 이제 몸짱이죠, 몸짱.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너가 피트니스 모델을 봤어? 그러면 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하고 알고리즘이 다이어트를 조언해 줍니다. 다이어트 방법.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야 살 뺄 수 있구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몸을 추구하는 이제 프로아나라고 해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은 사진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올린 사진들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기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학생이 8학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거식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이 된 지금도 섭식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시스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동기가 주체성과 융화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체성은 자기가 드러나고 내가 이끌고 뽐내고 싶고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예요. 융화성 욕구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온전히 안정되고 적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잘 아시죠? 어떤 아이가 주체성이 강하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중에.
남자아이들이 주체성 강하죠. 아이들 내가 할 거야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앞장서고자 하는 게 남자아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융화성 욕구 동기가 상당히 강한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취약한 네 가지 이유는 이 융화성 욕구에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시각적 사회 비교와 완벽주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유명한 그 그림입니다. 여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아 너무 뚱뚱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시각적인 비교, 사회 비교에 엄청나게 취약한 것을 보여줍니다. 145cm에 30kg인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장원영의 몸을 보고 그 인스타 이런 곳에 장원영이 뜨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죽음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를 계속 동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010년대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그 알렉시스와 같은 경험을 겪은 친구가 쓴 글인데요.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출 수 없다. 결국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여자아이는 문자 그대로 완벽했는데 나는 그 아이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됐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더 관계적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놀랍게도 융화성 욕구가 상대방을 융화성 욕구를 무너뜨리는, 융화성 동기를 차단시키는 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중학생들 계속 만나지만 여자아이들은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안 싸우죠. 어떻게 해요? 뒤에서 걔 나쁜 애야 뒷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A양이라는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C양이 자기 남친이랑 A양이 같이 막 노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저격글을 쓴 거죠. 이제 밝히진 않고, A양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걔가 어떤 애가 내 남친이랑 노는데 이거 얘네 뭐 하는 거 뭐 바람핀 거 맞지 막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 반 친구들이 다 거기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맞아 그런 거 같음. 그러니까 A양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고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죠. 에스크라는 익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나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건데요. 융화성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누군가 나에게 뭘 물어주길 원하는데 여기에다가 익명을 가장해서 욕을 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과 장애를 더 쉽게 공유한다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틱톡이라는 SNS가 있죠. 짧은 영상 기반의 영상인데 이 영상이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뭐라고 광고했냐? 나랑 같이 뭐 하자? 춤추자. 춤추는 걸 권유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커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해시태그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수천억, 수백억씩 조회수가 나오냐? 정신건강, 트라우마, 그리고 DID라고 해서 그 해리성 인격장애, 예전에 정신분열이라고 불렀던 내가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조회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공감을 하다가 나도 그렇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해리성 인격장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정신과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진을 해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단어들을 막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증후군이 있죠. 자기가 그 증후군에 걸렸다고 병원을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전혀 아닌 걸로 나온다는 거죠. 하이트는 미국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얘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나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해시태그들과 수많은 알고리즘이 이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봐, 커밍아웃 해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던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아니었어라고 고백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약탈과 괴롭힘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에는 10대 어린 아이들을 노리는 수많은 이제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엠번방, 마사방 피해자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인데, 여자아이들은 융화성 욕구가 높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뭐 팔로워 수가 많아졌어, 나랑 관계가 확대됐어라고 한다면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상당히 쉽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슬슬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남자아이들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근데 남자아이들은 수치는 여학생보다 낮아요. 근데 어떤 문제의 증가율 퍼센트는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느꼈는데 그런 거 느끼는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 산업시대에서 이 정보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남자답게 뭔가 하는 역할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 남자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금의 현대 어떤 특히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뭐 고등학교 후반쯤 되면 남자애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지만 중학생 때는 거의 이 여자애들이 어떤 학교 시스템에 훨씬 더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내면화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 외면화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아이들 교육받습니다. 그렇죠. 남자애들 막 투닥투닥 거리는 걸 잘하는데 하면 안 돼! 라는 게 강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남자애들이 외면화 모습들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내면화 모습은 증가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실을 느끼게 된 남자아이들을 환영하면서 초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상세계라는 거죠. 특히 두 가지, 포르노와 게임 두 가지를 하이트는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하이트는 포르노가 어떤 뭐 성적인 해악을 끼친다, 뭐 어떤 뭐 가치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 뭐에 집중하냐면은 성적 자극을 너무 쉽게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성에게 관심을 끌고자 정말 연애를 하고자 노력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걸 느끼지 못한 상태로 올바르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핸드폰 안에서, 손 안에서 성적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번호 한번 따는 거, 문자 한번 보내보는 거,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돼서도 결혼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트가 게임도 되게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공격을 할 거리를 많이 못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게임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게임에 대해서 하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그 중독과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뺏어가서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른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남자가 어떤 남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성인이 되지 못하고 올바른 성인기로 전입하지 못하게 이 두 가지가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에밀 디르켐이라는 철학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실 세계의 가치관과 규범이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이 생기기 전에 엄청난 아노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지금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생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201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이트는 어린아이들은 지구에서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간이 네, 영적 고향과 태합니다. 하이트는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근데 영적인 고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맨날 시간에 쫓겨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신성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신에 가까워지는 것이 영적 고향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영적 쇠락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종교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신과 가깝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잔혹하고 어떤 정말 그런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 쇠락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가상 세계가 확대되면서 이 영적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선함을 추구할 기회도 함께 채워난 상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초월 상태에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자기 초월이라는 건 나보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공동체라든지 남을 더 생각해야 된다든지 이런 마음에 도달하는 과정이 자기 초월인데, 그것을 스마트폰은 차단한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계속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비판적 태도 견지하고 뽐내라, 옹졸하게 행동해라, 좋아요 팔로워 수가 높은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높여라 라는 게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자연에 대한 경탄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얘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느라고 그 세상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땅 밝기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에서 완전히 나가서 3박 4일 동안 산을 올라가죠. 거기서 아이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멋있다, 세상이 너무 예쁘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떤 친구는 게임 생각이 안 났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 보게 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니까 이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죠. 이 하이트도 이게 이야기를 이제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 구멍을 채우려는데 가장 효과적인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면서 이 구멍을 메꿔준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영적 고향으로 채워야 될 그 구멍,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을 스마트폰이, 소셜 미디어가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 차원에서 저 밑에 영적 쇠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무신론자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4부, 더 건강한 행동을 위한 집단 행동입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알렉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나 혼자만 소외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는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모두 스마트폰이 있다고 얘기하고, 만약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애들 다 있어, 애들 다 해, 애들 다 뭐 해, 이게 가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죠. 다른 부모들도 그 압력을 가해서 덫에 물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공동체는 안정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행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드림학교는 이미 그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책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와 테크 회사가 할 일, 학교가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 엄청 상세하게 뭐 하면 좋겠는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모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이들을 내가 키워내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몫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깎아내고 계속해서 수정해서 깎아나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주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탐구하게 되고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트는 또 이 부모들이 함께 연대해서 놀이기반 아동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를 시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이파크 1단지를 제가 예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갈 일이 생겼어요. 방과후 시간에 걸어가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갑자기 교장 선생님 하면서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다 들이막교 애들이었어요.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뭐야, 여기 우리 학교 그 서브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이기반 아동기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하이트가 우리나라 작가 조승현 작가랑 인터뷰한 영상에서 한국은 더 크게 막아내는 학원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놀이기반 아동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게 되었습니다. 자, 하이트는 아이들을 지구로 돌려보내자라고 맺은 말을 적습니다. 원래는 다른 책을 쓰려고 했었던 하이트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가 너무나도 긴급하고 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본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하자. 두 번째,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자. 세 번째,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자. 네 번째, 감시를 받지 않는 놀이와 아동의 독립성을 더 확대하자. 근데 1번과 2번의 이야기는 현실성 있게 제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이것도 너무 빠르다는 거야. 18세 이상 될 때까지, 전두피질 완성되는 성인 단계까지는 1번과 2번을 다 유예시키자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쌓아나가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브란세드 책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뭐 호주, 영국, 뉴욕 같은 곳에 SNS 연령 제한을 법안으로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법적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쓰는 거 차단했습니다.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공부해라, 휴대폰 금지법, 멍청한 폰 쓰게 해라, 이런 것들이 슬슬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책의 맺은 말에서 2가지를 하라고 하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크게 말하고 연결해라. 부끄럽지만 드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대해 지키고 있는 것들을 누가 물어보면 크게 말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 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어. 아 그거 좀 분명히 안 좋은 것 좀 있어, 이런 것들이 좀 문제야. 사실 크게 말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치를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함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더 품게 된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계속해서 크게 말하고 연결하면서 이 가치들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불안세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